오늘 두 번째 안랭킹은 새몰이 나선 이재명과 윤석열. 네,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한미 정상 간 북한 문제를 두고 처음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마침 어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북한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개성공단체에게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의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도록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여전히 갈등과 대결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 대결을 초래하는 표현의 한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동훈 의원님, 네. 일각에서는 좀 북한 비핵화 문제는 언급은 없이 대북 제재 해제만 얘기한 게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제 발언 속에서 이재명 지사의 대북관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어제 얘기한 거를 보면은, 이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그 이유가, 개성공단도 다시 하고, 금강산도 다시 하고, 근데 남북 철도, 도로도 연결해야 된다. 뭐, 경기도지사로서 그런 사업에 대해 관심 갖는 건 굉장히 좋죠. 예. 그런데 대북 제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제가 없이 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은 자연스럽게 국제사회, 유엔 그 안보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제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경제 협력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런 전제를 무시하고 뒤에 것만 강조하면은 듣는 분들이 굉장히 좀 공허하게 들을 수가 있고 저 행사에 이제 같이 했던 면면들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뭐 더 큰 정치적 지도자가 되면 어떤 식으로 그 대북 정책을 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조금 시사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예.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문정인 교수, 그다음에 이종석 그 NSC 사무처장 등등 보면은 지금까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해왔던 그 대북 정책 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은 어떤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북과는 무엇이냐고 이제 그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그 정치적 지도자로 떠오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 공식적으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리고 북한 이 위협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어제 발언이나 같이 서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그런가 약간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어제 행사의 성격을 보면 조금 그 이해는 갑니다. 저 네. 행사가 그 DMZ 포럼 매년 여는 건데 이번 행사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끄는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랑 같이 하기 때문에 예. 네.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분들이 오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언급을 했다. 이것이 명확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대북 정책이냐 요거는 아직 그렇게 속단하게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엔 친노계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이 DMZ 포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이고 열정적으로 Let's DMZ라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평화 만들기를 주도해 주시는 경기도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평론가님, 이 행사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친노 친문계가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행사 이전에 이미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이 의원님이 설명 잘 해주신 이 DMZ 행사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예. 한명숙 전 총리는 조금 이제 이례적으로 얼굴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해찬 전 대표,
사실 이 두 분 모두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강력한 친노계 리더들이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네. 이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이 지금 성공포럼, 성장과 공정을 줄인 성공포럼을 최근에 만들어서 지금 30여 명의 의원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의원도 있고 정치인이 있습니다. 친노계, 친문계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무려 발기인 15,000명. 아까 이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민주평화광장이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이제 지지그룹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 광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해찬 전 대표의 지지그룹인 광장, 2007년에 만들어진 그 그룹의 이름을 그대로 계승한 것은 이해찬 전 대표의 강력한 지지를 이미 제목에서 표명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들이 나온 가운데 DMZ 행사에 이해찬 전 대표는 직접 나온 거예요. 예. 지금 한명숙 전 총리도 직접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독려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에 민주당 내의 약점으로 여겨졌던 비주류다, 친문계와 친노계로부터는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극복하는 과정이 지금 좀 펼쳐지는 일막은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제 행사에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그 부분은 좀 따로 설명이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 친노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그래서 친노 세력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대모라고 할 수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법 위반 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특히 그 한명숙 그 전 총리를 찾아가 가지고 판결로 얼마나 그 고생이 많으셨느냐. 저도 이번에 추징금 30억 받게 되면은 재산도 없어지고 그런데 한 전 총리가 지금 아직도 그 추징금이 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강연을 해도 그 돈이 다 빠져나가고 서로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고 굉장히 그 공을 많이 들여서 여기에 왔는데 한 전 총리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다른 대선 주자를 만났는데 그 대선 주자분이 한 전 총리한테 오랜만에 만나니까 사진 한번 같이 찍자 했는데 한 전 총리가 거절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해받는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현 정권 들어서도 어떤 재심 얘기도 나오고 한 전 총리 수사했던 검사들이 재소자를 상대로 어떤 조금 그 공격적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그 논란도 있어서 조사한다는 또 얘기도 있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 전 총리가 어제 행사에 들어온 거는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히 그 뭐 날개를 달아줬다고 할까요? 정치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는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적 의미까지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제 현역 의원 모임이죠. 성장과 공정포럼 출범식에서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소비자는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뭐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종대 기자. 예.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예쁜 포장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견제구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견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당내의 유력 후보들하고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많이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을 견제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까 그 성공포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세 분의 유력 당내 후보들 중에서 현역 의원이 전체 176명이잖아. 그럼 지금 성공과 포럼은 올해 초만 해도 한 5, 6명이었는데 지금 어제까지 박홍권 의원이 들어가서 35명이 됐어요. 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시작할 때는 40명이 넘었는데 40명 아래로 내려왔어요. 정세균 총리는 여전히 광화문 포럼이 50명 이상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혔고 여론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심지어 호남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오히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 많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특히 친노 세력에 어느 정도 지지를 얻어야 되는 상태에서 친노 쪽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라든지 친노 쪽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누구를 해야 돼요? 당 바깥에
계속적으로 4개월째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이제 드디어 화살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원래는 포장지 좋으면 내용물도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한 뜻은 뭐겠어요? 예. 포장지만 좋고 내용물은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왜?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직 검증 단계에 들어간 건 아니야. 지금 일단 검찰총장으로서 자기의 업무를, 직무를 그걸 수행을 할 때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지, 지금 현재 대선 후보자라든지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 검증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용물을 보는 상태고, 내용물을 볼 때 혹시 별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리 디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자동차 기자가 얘기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호남에서 아직 뭐 여론조사가 이제 그때 다르기 때문에 꼭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건 아니라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새몰이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출범식에는 윤 전 총장의 대학 은사였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기조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핵심 중에 이제 하나가 다원성이라고 할 적에 포퓰리즘은 바로 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화두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적 절차를 경시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개교하려 듭니다. 네, 위원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송상현 교수는 포퓰리즘 정치를 굉장히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를 그 포퓰리즘 정책, 포퓰리스타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문 정권이나 이재명 지사가 떠오르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최근에 그 21세기의 그 독재, 연성 독재,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민주적 독재,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고, 그런 그 논의 결과,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야당이 문재인 정권을 조금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런 자꾸 그 연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측면을 비판할 수는 있고, 그거는 또 야당에도 뭐 해당되는 일일 수도 있죠. 네. 어제 행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그 송상현 교수인데, 이분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그 처음 2003년에 만들어졌을 때 초대 그 재판관을 지냈고, 워낙 잘하니까 2대 아예 소장을 했습니다. 예. 이분이 또 그 고아 송진우 선생, 우리 일제시대에 열심히 또 그 항일운동하고 했던 대표적 정치인 지식인인데, 동아일보 사장도 하셨죠. 이분 손자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큰 인물인데, 석사 시절에 논문 지도했다는 거 말고도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이 멘토로서 모셔왔고, 그래서 정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분한테도 묻는 겁니다. 이분이 평생 정치적인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딱 한 번 한 게 그 ICC 그 재판관이 됐을 때 내가 이준 열사에 한 번 푼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한 게 정말 정치적인 발언이었는데, 이번에 사실 뭐 거의 반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에 나와서 이제 언급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모임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능성과 한계, 그래서 나름대로 좀 객관성을 갖춘다고 노력을 했지만, 누가 봐도 뭐 윤석열 지지 모임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전 총장 주위에 이런 식의 모임들이 여러 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공식 싱크탱크는 아니고, 아마도 지금 공식 싱크탱크가 곧 그 출범을 하게 될 것 같고, 윤 전 총장에서는 이제 슬슬 움직이기 위해서 뭐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식의 참모를 좀 물색하는 작업도 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토론자로 참석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지지를 받는 이유를 공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통해 가지고 표출되는 그건 뭐냐면 법적 형식적 공정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그것마저 깨버렸거든요. 그런데 칼을 갖다가 그 칼을 이쪽 저쪽 공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정의 상징으로 이제 떠오른 것이고요. 이 우리 사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바로 그걸 통해서 표출됐던 진짜 욕망과 진짜 불만과 진짜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모든 대선 주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될 겁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이제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아직까지 계속 자맹 중인 상황이죠. 그런데 윤 전 총장 자맹에 글쎄 불편한 심기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어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지난 한 달 전쯤 됐는데, 지난 4월 10일 날인가 내가 전화를 갖다 받았는데,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형편상, 또 뭐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하종대 기자. 예.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3자를 통해 연락이 왔다. 지금 그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피해야 한다는 의미가? 제 취재본 바로는 예.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먼저 전화를 한다고 전화했고 전화를 받았어요. 같이 통화를 했어요. 예. 만나자고 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윤 전 검찰총장께서 따로 만남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뭐 거절했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그쪽에서 연락이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쭉 취재를 해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만약에 정계에 투신하기만 하면은 예.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검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과연 나와야 될 것인가? 이게 시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 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제3지대에 머물 것인가? 나 혼자 단독 드리블로 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 연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만나자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아직 그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만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체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만남이 불발된 이후 윤 전 총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미묘하게 바뀌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본인 스스로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온 것만큼은 나는 사실이라고 봐요. 근데 첫째로 이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놓고 봤을 적에 비교적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참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의 경우는 그런 걸 다 자기가 피하고 자기 홀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불란세 마크롱이 시도했던 그런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위원님 영상 함께 보셨지만 김 위원장 굉장히 김 전 부총리에 대한 후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윤 전 총장과 대립구도, 그러니까 경쟁구도를 만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경쟁구도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야당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가장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고 김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인지도도 얼마나 될지 지금 여론조사에는 오르지 않지만 여론조사하면은 아마도 많은 숫자가 나오진 않을 걸로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띄운다고 해서 뭐 띄워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섭섭함이 반영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전화했던 상황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현직에 있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책을 2권 보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책하고 최근에 쓴 자서전하고 윤 총장이 읽어봤대요. 읽어봤는데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경제하고 민주화라는 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나? 물론 이제 헌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지만 이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답니다. 평소에. 근데 본인이 검찰총장인데 야당 비대위원장이고 그럼 연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총장을 떠나고 4.7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을 떠나고 했으니까 그때 전화해서 또 평소에 뭐 윤석열 별의 순간 하니까 원로가 그리고 아버지 친구가 그러니까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뭐 한번 만나자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4.7 보궐선거 이후에 보니까 김종인 그 전 위원장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강력하게 그 비난을 했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하는 걸 보고 주위 분들이 예.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면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윤석열 전 총장 만나고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험담하고 하면은 그것 좀 그 뒷감당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김 전 위원장이 굉장히 그 메시지가 잦고 굉장히 거칠고 여러 가지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해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좀 계륵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불가근 불가원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 김 전 위원장이 우리 그래도 정계의 굉장히 원로고 여야 그 넘나들면서 또 굉장히 개혁적인 부분도 많이 그 이뤄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과의 관계도 그렇고 조금 메시지를 조금 줄이면서 조금 정돈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도 의원께서 알려지지 않은 비화도 소개해 주셨고 또 개인적인 의견도 밝혀주신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제입니다. 대선 출마? 지금 그런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이달 말에 책이 나오느니 책이 나오면 무엇을 하느니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이 책은 자서전도 아니다 해서 약간 선을 긋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최근 야권에서 새로운 대선 주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거 발언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정독 좀 해주시고요.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본 겁니다. 하정대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 최근 부쩍 거론이 많이 되는데 대선 주자로서 최재형 감사원장 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다 야권에서 이제 영입 대상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데 예. 사실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2022년 1월까지예요. 내년 1월까지죠? 예. 감사원장 임기 4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분을 무슨 자기 자신이 먼저 어디 정치에 뛰어들겠다 하기 전에 이렇게 뭐 영입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당사자에 대한 어떤 신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무슨 영입설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제가 보기엔 아마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아마 서로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온 정도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현재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네. 하정대 기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